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민 송채경호의 법 바리바리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0의 송채경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네, 요즘 법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곽현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김인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혜입니다. 아, 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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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그 법 쪽에 뭐 성룡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너무 성룡을 닮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뭐. 니하오망 할 뻔했어요. 야, 요즘에 중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진짜 안경 벗으면 똑같으시거든요. 아까 분장하시느라고 네. 안경을 살짝 네. 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성룡. 예. 뭐 제가 좋아하는 또 성명을 또 빗대서 얘기를 해주시니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근데 평소에 그런 얘기 좀 듣지 않으세요? 예, 어렸을 때는 조금 제가 예. 아, 성룡, 진짜요? 성룡? 예, 그럼요. 이런 치권 이런 것도 하셨어요? 예. 안 하셨어요? 예,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아주. 근데요, 우리 또 김인혜 교수님께서 또 어마어마한 책을 쓰셨습니다. 네. 이 책을 쓰셔가지고 요즘 검찰계에서 이분 회식 때 다투러 얼굴 찍는다는 소문이 바로 문제는 검찰이다. 네. 이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예. 베스트셀러라고. 네. 예, 뭐 네. 베스트셀러를 바라고 있죠. 예, 베스트셀러가 네, 네, 되어가고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다면. 예.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적폐청산 1호로 검찰개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것에 대한 그 방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철학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한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을 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검찰개혁의 과제들 구체적으로는 뭐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의 설립 그 다음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 다음에 검찰의 과거사 정리 뭐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등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다루고 있죠. 예. 네, 이게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고 네. 이제 문제는 검찰이다라는 예. 제목에서 이제 좀 드러나듯이 검찰 조직이 예. 문제가 굉장히 많다 예.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예.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문제가 많나요? 예. 보시기에? 한국 검찰의 문제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촛불혁명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 1호로서 검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에서 검찰의 두 가지 얼굴을 봤던 거죠. 네. 하나는 김기춘, 우병우로 이어지는 정치검찰 라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치검찰 라인이 사실상 공무원들을 겁주고 얼르고 또는 공무원들을 자르기도 하고 하면서 박근혜 중심의 국정농단 사태를 이제 이끌어 왔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은 진경준, 홍만표로 대표되는 이제 부패검사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전직 검사장 출신으로서의 홍만표, 그다음 현직 검사장으로서의 진경준, 이 둘이 사실상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부패에 빠져들면서 이 부패 온상으로서의 검찰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됐던 거죠. 결국 정치 검찰로서의 정치 검사들의 그 장이었던 검찰, 네. 그다음에 부패의 온상지로서의 검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결국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터지게 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이 적폐청산 1호로 이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의 개혁을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각 당 그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홍준표 당시 심지어가 핵심이네요. 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 뭐 누구 눈에도 검찰 개혁을 안 하면은 안 될 정도다. 네. 이런 것들 다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이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문제가 되는 분들 중에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좀 문제잖아요. 그러게요. 좀 왜냐면 뭔가 그러게요. 법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검찰개혁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해도 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꾸 저를 가리키면서 얘기하지 마. 여기는 변호사 출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문제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검사 어떠세요? 출신 의원분들 보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검찰 출신이다, 검사 네. 출신이다 이걸 굉장한 프라이드로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계시는군요. 국정감사로 이제 지방에 각 검찰청 돌아다니면 항상 뭐 자기 친정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가끔은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네. 자기 그 친정이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실제로 검찰이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봐달라. 뭐 얘기만 좀 되면은 그리고 또 뭐 될 것 같으면 좀 잡으시는 경향들이 좀 있죠. 검찰 출신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법조위라고는 이제 이름 하에 주로 이제 그 법사위에 많이 배치가 되고 네.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또 뭐 간사라든가 또는 법사위 위원장을 많이 하시면서 네. 검찰의 이제 요구를 많이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고 또 검찰의 위세로 이제 자신들의 권한을 또 확대하는 그런 또 경향을 노골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요즘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줄여서 공수처라고 네. 부르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검찰 개혁 뭐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센데 이 권력을 좀 분산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법안이 예.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 교수님께서 이 공수처라는 게 뭔지 좀 간단하게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름부터 고위공직자 뭐 범죄수사처 또는 비리수사처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범죄수사처로 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범죄수사처로요? 예. 이름처럼 보이듯이 고위공직자들이 벌이는 직권남용이라든가 부패범죄를 주로 수사를 하는 네. 것이죠.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직권남용이나 부패범죄로 연루가 되는 것은 주로 정경유착, 달리 말하면 권력형 비리 사건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검찰에서 수없이 많이 다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처리가 안 되면서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뭐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고 6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고 뭐 80년대 거치면서 90년대 거치면서 계속해서 있어 왔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편향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독점된 권한에 대한 또 그 통제의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래 반부패 기관이라는 성격이 주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일부 방안으로서도 유력하게 이제 제기가 되어 왔었죠. 확실히 교수님이시라서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보통 교수님들이 네. 다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시진 않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딱 체계를 딱 잡아가지고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딱딱 말씀해 주시고 정리까지 딱 마무리해 주시니까 진행자가 할 게 별로 없네요. 책을 자주 쓰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계속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완전히 네. 입에 딱 붙으신 것 같아요. 이야, 아유 진짜 어디 뭐 학원 차리셔도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검찰 개혁하고 강사명은 성룡. 반부패 기구로 근데 논의됐었던 게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도 있었잖아요. 원래 이번에 법이 통과된 것은 사실은 이제 제도특검이라고 해서 네. 특검을 출발시킬 수 있는 법만 통과시켜 놓고 네. 특검을 아예 뽑지도 않았던 거죠. 특검이 없으니 이 조직이 없으니 상시적으로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데 고위공직자들이 뭘 하는지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노하우도 쌓이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힘도 사람이 없으니 힘이 당연히 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이 친인척에 이제 대해서, 예. 특별감찰관을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상설특검보다 훨씬 못하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대통령 친인척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또 우병우를 들여다봤듯이 그런 이제 비서관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허약한지는 맞아요.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었죠. 네, 들여다보려다가 네, 이제 들여다보려고 신용을 하다가, 하는 순간 네. 우병우가 이러면 너 안 돼. 네. 이렇게 해서 쪽지를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 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잘리는데 무서웠습니다. 그것도 잘리는 것이 뭐 그냥 잘린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직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했다. 누설했다. 그래갖고 기소까지 해서 뭐 재판을까지 받아야 맞습니다.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맞아요. 이게 얼마만큼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허약한 존재인가, 정치적으로 바람을 많이 타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정치적인 외풍을 타지 않도록, 네.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도록 튼튼하게 이렇게 독립을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 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걸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의원님도 이제 법 쪽에 계셨고 그다음에 네. 국회의원이시니까 그 법 쪽에 계시면서 활동하면서 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때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부패한 게 분명하고 또 권력이 관여되는 게 분명한데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수사 안 하냐? 그러면
아, 뭐 저희가 이것저것 뭐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뭐 1년이 지나도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답답하죠. 검찰만 수사할 수 있고 검찰만 기소할 수 있는데 그 검찰이 자기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그냥 안 하거나 늦추거나 하면은 뭐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잊을 수 없는 경험 중에 하나가 이게 뭘 지금 다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BBK라든가 다스 네. 같은 경우에 이게 국민적인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혹이 있는데도 이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오히려 안 이제 되죠. 안 해야 되는 사건들 뭐 예를 들면은 정현주 KBS 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배임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무죄가 났거든요. 네. 그다음 PD수첩 사건도 무죄가 났는데도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드러났습니다만은 이미 뭐 지금 수사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 사건이죠. 소문은 짠하게 땄잖아요. 뭐 그렇죠. 이게 뭐 국정원에서 뭐 한다더라, 댓글 작업한다더라, 뭐 군에서 뭐 한다더라, 소문은 다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걸 수사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런 거죠. 최근에 네. 우병우 전 수석을 네. 구속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적기를 놓쳤어요. 아, 그래요? 초기에 네.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 압수수색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서 휴대폰 7대인가? 그거 싹 다 처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와가지고 뭐 흉내를 내봤자 뭐 남아있는 증거도 남아있는 게 없고. 없어요. 왜 예전에 사진이 크게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이렇게 딱 팔짱 하고 끼고. 울고 네, 있는 네. 사진 네. 조사받으러 가셔가지고. 진짜 제가 네. 야당 의원일 때 대검찰청을 정말 자주 방문했었거든요. 왜냐면 수사가 너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 네. 뭐 이런 거, 네. 백남 결혼식 사건 관련된 경찰 수사, 네. 경찰에 대한 수사. 네. 너무 안 되니까 정말 수시로 방문하면 와가지고 잘 맞아는 줘요. 인사하면 또 막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막 국회의원이니까. 네, 대검 차장이 꼭 네. 총장은 또 무슨 바쁜 일에서 지방 출퇴근을 한 거예요. 10번 가깝게 갔는데 항상 지방 출퇴근을 해. 근데 차장이 되게 서름을 많이 받으셔. 넘버 2가 다 적어요. 수첩에 네. 빽빽하게 적어. 아, 열심히. 근데 뭐 아무것도 진짜 네. 안 돼. 수첩에 적으시고 네. 불태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러겠죠. 뭐. 네. 자세히 보세요. 뭘 적는지. 이런 씨. 뭐야, 간섭 저거 많아,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못생겨가지고 막 이래서. 가발일까 봐.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문제됐던 여러 사건들, 뭐 국정원 사건이라든가 기무사, 뭐 댓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런 뭐 부패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검찰이 수사를 했더라면은 나라가 이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죠. 맞습니다. 맞아요. 국정농단 사태 때 저희가 얼마나 참 부끄러워했습니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라도 사실은 진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런 진짜 상황이었는데. K스포츠 미르 처음 터졌을 그러니까. 때요. 그 한겨레 같은 데서 보도했던 게 그 앞에 엄청난 증거 자료를 파쇄기로 파쇄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는 사진이 일면에 실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저희가 바로 네. 또 대검을 간 거예요. 이거 뭐냐 지금 다 파쇄되고 있고 다 하는데 뭐 안 하냐 막 했더니 네. 또 열심히 적어요. 점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막 적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증거 자료가 그때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훨씬 더 수사를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버이연합 네. 그 게이트도 정경련에서 관련됐던 사람들 하드디스크를 다 교체하고 있었다라고 JTBC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찾아가서 그 보도 보고 막 이제 또 또 막 열심히 적어. 아무것도 안 돼. 진짜 답답하네요. 네. 그 법학자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예. 공수처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중에 90%가 예, 예. 이 공수처 설치를 예. 찬성을 했다. 예. 실제로 전문가 예.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라고 예, 대부분 예, 보시는 예. 거죠. 예. 그 설문조사 혹시 교수님도 하셨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예. 왜 누구한테 보낸 거지? 교수님이 하셨으면 91% 상승. 이게 이제 왜냐면은 제가 이게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데 2000한 몇 년도부터 내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2000한 2, 3년부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변호사 할 없다. 때 변호사 1996년도부터 주장을 해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공수처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해왔는데 저보고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은 살짝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직도 몰라 이러면서. 아직도 날 몰라. 공수처 이런 거 있으실 정도로. 네.
나는 공수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꼴을 하나 만드세요. 예. 공수 기민회. 안녕하세요. 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재호 기자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OECD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했어요. 완전 꼴찌 그룹이죠. 하지만 부패 범죄를 막아야 할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인데요.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검찰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58.7%로 형사사법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어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검찰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현재 검찰의 모습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는 구조의 탓이 커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함께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하지만 어떤 기관에도 견제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죠. 국가 청렴도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경우 1916년 사법집행법 제정을 통해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두고 수사 결과는 검경위원회가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가 청렴도 9위인 영국은 중대비리수사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뇌물사건 등 특수사건을 검찰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요.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 조사국도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검찰총장의 동의하에 기소권까지 행사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어서 검찰의 권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상 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재호 기자였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만나요. 이제 국회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국회 네 건의 법률이 발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범계 의원님이랑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흔치 있고, 않은 일이죠. 네, 흔치 않게 공동 발의했는데 여기에 또 의원님도 같이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법안에. 그다음에 양승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바른정당에서는 오신환 의원님이 네. 발의를 했는데 이 네 건이 발의됐고 이제 현재 계류 중인데 내용이 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내용 비슷합니다. 네.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 교수님, 공수 김인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립된 수사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된다. 네. 특히 고위공직자의 범죄, 비리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범죄에 관련돼서 수사하는 그런 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인원수라든지 규모에선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뭐 구성은 비슷하고요. 특히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갖는 것으로 했어요. 이게 좀 큰 다툼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수사는 해도 되는데 그래도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이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딱 한 명, 오신환 의원님만 기소권 없는 형태로 법안을 기소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기소권이 있고 없고가 좀 기소권이 엄청나게 큰 권한이에요. 네. 수사권 그 이상 가는 권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있어줘야지 좀. 그러니까 시작하는 수사를 열심히 한 다음에 오신환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열심히 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최종 기소 안 판단은 하면은 뭐 의미 없는 거잖아요.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오신환 의원님 잘 알겠고요. 자, 혼나는 거 아니죠? 잘 알겠다고요? 아니, 혼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뭐 당연히 이 고위공직자일 텐데 네. 어느 이제 범위인지 대상자가 이제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박범계, 이용주 의원님이 네. 공동 발의하는 데서는 뭐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이 다 포함되어 있고, 네. 근데 이제 다른 법안에서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에 일부가 좀 빠져요. 근데 법무부와는 신기하게 뭐 현직 대통령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따가 좀 법무부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네. 거기는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시켰다. 포함됐다. 네. 아니 근데 이 박범계 이용주 의원님 발의안 말고 다른 분들 안에는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 고위공직자를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이분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 고고고위 공직자가요? 예. 고위 너무 높아서 안 돼. 사드 같다. 고고.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의 그 인사청문회 대상들은 빠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이게 고위공직자는 이런 분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죠. 네.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제 조금 찌끔이 났다 하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청와대나 또는 네. 국정원에 있는 이런 양반들은 당연히 이제 또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은 다만 그 공수처의
규모가 좀 커져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공직 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걸맞게 일단은 대상을 설정하고 그게 맞춰서 이제 조직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사 대상과 또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 네.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규모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커요. 그러니까 공수처 규모.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를 다 포함시키고 또 그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범죄를 다 포괄시키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큰 기관을 만드는 것이 뭐 또 좋은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대상과 그 범죄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이게 또 공수처 처장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그 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법안 내용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자격이 판검사나 변호사 혹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이제 추천을 받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 그 당사자뿐 아니라 이 네. 가족들까지도 이 수사의 범위를 넓혀야 될 텐데 예. 뭐 가장 쉽게는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인가요? 오촌 오촌 살인 살인 사건인가요? 네. 네, 아니,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는데 그렇다면 5촌까지인가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5천, 네, 5촌 몇 촌까지입니까? 5천 당수과제까지 당수까지 해야 되니까 몇 촌까지인지. 그 제한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그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딱 제한이 되고 대통령의 경우에만 이제 특수하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뿐이죠. 그거. 4촌 정도까지. 예. 4촌. 사촌. 그렇죠. 사촌끼리는 좀 그래도. 왜냐면 4촌 정도까지는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근데 5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걸 잘 모르니까. 이 5촌은. 속담의 의미는 4촌 정도까지는 뭔가 끈끈하다. 네. 5촌부터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죠. 설득력이. 그러니까 예. 속담이 그냥 만들어진다. 그렇죠.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법안을 보면은 공수처 처장이나 뭐 차장이나 특별검사가 될 수 있는 게 네.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러면은 너무 이제 기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짧아가지고 과연 검찰과 연결되는 지점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적당한가라는 좀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검찰의 문제점으로부터 이게 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뭐 공수처를 만들자.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검찰이 아무리 잘해도 그 검찰 자체가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이제 반부패 문제에서 취약하다면은 그 일부 떼서 또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공수처가 구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하고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좀 가나하나 끊어줘야 되죠.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뭐 검사 그 전체적으로 풀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권이나 공공의 일 이런 데 대해서 좀 오랫동안 헌신해 오셨고 이에 대해서 좀 이론도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좀 검증된 분이 가서 이런 이제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검찰 출신을 막 곧바로 이렇게 이제 조직의 수장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정치 좀 검찰의 문제겠다. 문제가 네. 있는 것이죠. 취지에서 예. 약간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몇 년 지나면 될까요? 그래서 나 너무 디테일한 걸 물어보시네. 참여연대가 낸 청원안의 경우에는 3년 정도는 지나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이 뭐가 있냐면 이 공수처에 있다가 퇴직한 다음에 검찰을 못 가는. 근데 이제 그렇죠. 아마 그래야겠죠. 법무부와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검찰로 갈 수 돌아갈 수 있는. 있도록. 근데 이제 참여연대는 아예 못 가게 네. 뭐 몇 년, 3년, 4년 뭐 이렇게 지나야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못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면 본인이 다시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제대로 된 뭐 수사를 할 견제, 수가 네, 없죠. 수사를 하기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박영수 특검 때 그런 일이 네. 있었대요. 파견 검사들이 쫙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을 꾸리잖아요. 네. 근데 수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특검 기간이 종료되면 이 친구 다시 검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야, 너 곧 돌아올 건데 그렇게 왜 이렇게 세게 하니? 너 곧 돌아올 건데 왜 자꾸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칼을 같은 들이대니. 식구들끼리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아예 검찰하고의 그 관계는 최대한 끊어놓는 게 검찰 견제 기구로서는 좋죠. 네. 그렇군요. 아예 끊어도 10년. 근데 또 거기 너무 그렇게 텀을 두면 반론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해봤거나 수사에
뭔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아예 못 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어요. 또 좀 감이 떨어질 수가 있겠군요. 네, 너무 소장님이나 또. 이런 분이. 물론 이제 검사들이 파견해서 나오는데 네. 지휘하려면 그래도 뭔가 네. 수사를 알아야 되는데 10년 뭐 15년 아니면 아예 검찰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러면 그렇게 좁혀놓으면 네. 인재풀도 줄어드는 데다가 과연 수사가 그런 제대로. 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쉽지 의문도 또 않을 있긴 것이다. 있죠. 예, 그런 문제는 이제 대체적으로 법을 하면서는 그런 이제 자격 제한보다는 이게 절차를 둬서 국회에서 예를 들면 추천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한번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 추천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올려서 대통령이 둘을 올렸을 때 한 명을 지명하면 또 인사청문회를 또 거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걸러지는 것으로 네. 이게 당신은 보니까 너무 검찰에서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구나. 그 정치적으로 또 옛날 사건을 볼까 정치적으로 판단한 그런 또 역사도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추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게 뭐 꼭 검사 그만둔 지 10년이 지나야 된다는 둥, 뭐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지나야 좀 된다는 둥, 극단적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뭐 너무 또 이렇게 그렇죠. 좁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데 네. 못 쓰는 그런 게 그럴 있을 수도 수 있겠어요.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국회에서 좀 이렇게 풀을 늘려놓고 국회에서 이제 청문 절차라든가 추천 절차에서 걸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 싶어요. 공수처 수사관이 비리를 저질렀을 땐 그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그거는 검찰이 하죠. 아. 서로 검찰이 되게 신나가지고 할것 견제하게 치는 거예요. 오,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반면에 검찰이 잘못하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보시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검찰들의 범행들이 많아요. 네. 뭐냐면 일반인들은 뇌물을 받아도 이게 통장으로 안 받아요. 왜냐면 기록이 그냥 남잖아요. 그쵸. 근데 검사들은 통장으로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요? 자기가 수사받을지 모르니까. 자기 수사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왜냐면 너무 막 자기를 나가신다. 검사를 누가 수사해? 우리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를 수사해? 검사가 수사할 경우에는 다 식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으로 그냥 뇌물을 그냥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 그만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뇌물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이게 그런 걱정이 근데 없죠. 이제 공수처라는 게 공수처가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약간 네, 공수처 견제할 수 생기면 있는 언제든지 방법이. 내가 나도 수사받을 수 있구나. 네. 나도 잘못하면 수사 받겠구나 하면 긴장하죠. 네. 이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외에도 이제 법무부가 발의한 법안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애초에 이제 법무부안이 나오기 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권고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20명 정도 규모로 이렇게 네. 딱 만들어놨는데 이제 법무부가 다시 만든 방안은 거기에서 많이 후퇴했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얼마나 후퇴했나요? 일단은 그 규모 자체가 이제 확 줄어든 거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든 거죠. 절반 이상이요? 예, 120에서 화끈하시네. 55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안이 나오자 곧바로 뭐 슈퍼 공수처다. 그다음 그렇죠. 조직이 너무 크다. 이런 이제 반발이 들어온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검사가 30에서 50명 정도면은 이게 그 박영수 특검보다 조금 규모가 큰 거거든요. 120명이라는 규모 자체가. 아니 검사들 숫자가. 박영수 숫자가. 특검 네. 때몇 명 정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 1명, 검사 역할을 하는 특별검사보 4명, 그다음 파견검사 20명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5명이 25명이요? 거죠. 네. 또 물론 이제 특별검사가 우리 여기서는 처장이 되니까 빠져야 되겠지만 빠져야 그래서 되겠죠. 20명 조금 넘게 네. 24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걸로 보면은 공수처가 상설 조직임을 감안하면은 최소 30명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 뭐 한 40명 정도, 뭐 40에서 한 50명 정도 사이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이 들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120명이라고 네. 하더라도 거기서 들어가는 검사는 한 30명 정도다. 30명에서 50명 정도 네. 사이인데 이제 50명까지 둘 수 있었던 거고 30명을 최소로 두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크질 않은 거죠. 네. 뭐 이게 고용자들이 원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 아까 그 박영수 특검이 이제 20명 정도라고 예,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물론 큰 사건이긴 했지만 예.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네. 모든 고위 공직자들을 지금 다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한 인원이 사건만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검사 25명이면은 거의 뭐 좀 의지가 없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러면은 그래서 수사 뭐 제대로 안 될 것 비판이 같아요. 좀 나오기도 해요. 네. 너무 이제 규모가 작아서 1년에 그러면 대략 한 6, 7건 정도 한다는 거 아니냐 네. 이 정도면 네. 큰 사건일 테니까요. 네. 큰 사건일 테니까 대략 한 6, 7건 정도 한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비판을 네. 하는데 제가 이제 들은 설명은 그 규모 좀 크게 해서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통과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법안 통과 법안 가능성. 통과 가능성. 그래서 네, 많으면. 좀 적절하게 그런 가능성, 현실적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까지도 좀 고려해서
만든 안이다. 이게 이제 반대 여론보다는 이제 국회 내의 그 통과 네. 이게 이제 관심을 둔 것 같고, 그러나 한편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국회 통과가 중요한 그런 계기이긴 한데, 뭐 검사 한 20명 줄였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찬성해 이렇게 줄까? 큰 네. 변화를 이러면서 그래서 아유 우리 이렇게 딱 맞아 이러면서 우리 뭐만 입장이랑. 통과시켜줄게 뭐 이렇게 할 일은 없어 보여요. 어차피 안 되는데. 통과되면 아니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된다. 네, 통과되면 우리 되게 마음 잘 통과되는 비워. 거고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통과될 걸 감안한다면 제대로 된 기구로 좀 밀어서 네.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회 내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조정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네. 그걸 법무부에서 행정부에서 먼저 이거를 양보하거나 네. 그걸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 네. 교수님은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다. 있는 거죠. 또 네. 협상의 기술까지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어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이제 협상할 때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야 줄여나가는 되는데 거지. 처음에 그치. 너무 이게 딱 줄여나간 다음에 하면 네. 또 협상하면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뭐 그런 말은 있죠. 뭐 사자를 깎으려다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깎을 수 있지만 그렇죠. 고양이를 깎으려다 실패하면 쥐밖에. 적당한 비유시네요. 근데 이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여당 의원들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법무부가 들고 온 안에. 네. 근데 이제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네. 대로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갖고 온 안인데 네. 그거를 또 무조건 걷어찰 수는 없었고 또 하나는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통과는 시켜야 되니까 힘을 다 같이 모을 수 있는 안이어야 돼가지고 어떻게든. 예. 그러면은 인원 규모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수사 대상이라든지 예, 수사 대상은 금감원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장성급 장교도 전직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법무부 안이요? 예, 네. 법무안이 그렇고 또 우선 수사권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통제하도록 통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빠져가지고 공수처가 조금 이렇게 주도권을 갖는 그런 내용들이 좀 누락이 됐죠. 네. 요 통지 권한 없앤 게 사실은 제일 아픈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냐면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수사를 고위공직자 비리를 캐치했어요. 네. 그러면 공수처에다 통지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몰래 그냥 수사를 해버려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아. 통지를 그래요? 하는 의무가 문제인데? 있으면 무조건 네. 통지를 하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냐면 공수처가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갖고 올 수 있죠. 근데 아예 통지를 안 하면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보내달라는 요청 권한을 행사를 못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법안 논의할 때 네. 좀 주요하게 저는 뭐 다뤄야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예. 하고 그러네. 장성급 장교 전직으로 제한한 부분도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의 경우에는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사법원이라는 제도가 네,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체계까지 흔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아쉽죠. 원래 이제 그 군대 내 사법개혁, 군 사법개혁도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방산비리로 인한 그 장병들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예, 심각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국정과제에 들어가서 그걸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방사능 문제, 그거 관련된 또 이제 이런 전현직 그 장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네.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런 논의 과정에서 관철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하나만 더 네. 붙이면 이제 아마 제 기억에는 그만두면 이 공수처 검사가 2년 정도 지나면 검찰로 갈 수 있는 걸로 그렇지. 네. 있는데요. 그게 더 그걸 좀 늘리면 아, 네.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더라도 교체돼도 난 검찰 못 가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바깥에 있는 바람 탄다는 거, 바람 피우는 건 아니고 바람 좀 덜해져야 피우면 안 할까. 되죠. 네. 근데 사실 제가 또 성격이 좀 욱하고 이 또 내면에 이 열정이 가득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법 바리바리를 하면서 처음엔 제가 좀 욱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안이냐? 왜 이렇게 네. 뭐 후퇴했냐? 예.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통과되는 게 쉽지 않은지 알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아까 뭐 축소가 됐다 그래도 제가 좀 맴이 찢어지지만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쉽네. 왜 좀 후퇴된 건 좀 많이 아쉽네. 이게 좀 핵심이긴 한데. 점점 정치인이 되어가시는 것 같아요. 나좀
딜을 하려고 해. 시민에서 정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 하나 지적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 하나 지적이 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돼 있죠.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전문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죠. 근데 지금 법무부에서 낸 안은 검사들이 중심으로 해서 만든 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개혁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뒤처지기 그런 성격이 없네. 있죠. 네, 사실은 개혁이라는 것은 네. 안에서 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네. 해야 조금 더 전폭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법무부 안이 후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안이 나온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안이다라고 이제 브리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네.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그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정부 여당이니까 이 그러니까 법무부 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만든 안이라는데 일단 의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박범계 이용주 의원님의 안하고도 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이 안으로 해보겠다라고 입장을 좀 정한 건데 물론 그렇지만 논의되는 과정에서 확실히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완이 되는 상태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작을 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네.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밀 선수들이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전열을 정비했다. 밀 안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네. 그렇게 좀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하나로 의견을 네. 모으기 위해서. 네. 그리고 교수님 얼마 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네. 대표께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 네. 공수처는 좌파 검찰청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웃음에 이게 같이 이제- 웃게 되네. 네, 이게 네,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말입니다. 공수처가 정권의 하수인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 좌파 전위대 검찰청 음모. 역시 홍 대표 발언들입니다. 아 근데 이분이 좀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멘트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민 대다수가 이제 찬성을 하는데 어떤 기관이 될지도 모르고 찬성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모르고 뭐 잘 모르는데 그냥 찬성하는 거다. 아니 좀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관심 많은데. 그렇죠. 예. 예, 게다가 또 이 말이 또 포인트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뭐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검찰 권력을 무력화하는 거다. 근데 이거 팩트 체크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예. 정말 예. 아프리카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조직입니까? 이게 그 부패 문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특히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으로 물건을 팔면서 외국 공무원들한테 막 뇌물을 주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라끼리도 연결돼 나라끼리도 있어요. 하고. 그래 옛날에 그 70년대 일본의 로키드 사건 같은 경우는 다나카 수사학이 로키드사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일본에서 수사가 안 됐어요, 그 사건이. 로키드를 청문회를 하면서 미국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그게 밝혀진 거예요. 로키드가 다나카 수사에 돈을 준 게 로키드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부패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 반부패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네. 그래서 권고가 나오죠. 반부패를 전담하는 국가기구를 두라.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국가청렴위원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그 청렴 파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게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특별수사 기능. 이래 돼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기관들이 각각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또 그걸 행사하고요. 가까운 예로는 뭐 홍콩의 염전공수라든가 싱가포르의 반부패 조사국 등등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역사를 가져오면서 해왔습니다. 뭐 홍콩의 염전공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수처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데요. 그 규모가 훨씬 큰데 이제
경찰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크죠. 그러면은 홍콩과 네. 싱가포르의 경험은 굉장히 이제 어. 많아서 네, 네. 그 이제 이 나라들의 이제 청렴 수준을 높였다 하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제 평가죠. 예. 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가 이건 거짓말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있고 예. 있는 나라들의 예. 반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예. 높다. 동아시아 이게 아시아 동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보면은 홍콩이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뒤처지죠. 네. 부패 지수가. 예. 네. 그렇구나. 예, 부패 그래서 지수가. 홍콩이 부패 지수 관련돼서 청렴 15위인데 우리나라가 52위래요. 그러니까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영화 보면 청렴도에서 홍콩에 온갖 갱들이 다 모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근데 저쪽에서 오늘 무대에도 약간 청년 교수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홍콩 얘기. 아, 그래서 말입니다. 홍콩. 아니, 홍콩은 뒤진다는 건 15위야. 약간 좀 속상하네요. 싱가포르, 홍콩에 뒤진다는 거는 약간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긴 그러니까요. 합니다만은 네. 오래된 안에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잘 못 갖추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죠. 네. 이 투명성, 반부패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이게 투명성입니다. 투명하면은 네. 경제 위기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한때 그 일본의 그 반부패, 투명성 이런 걸 연구하는 교수님께서는 한때 한국이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좀 벗어나기 어려울 것 그런 같다. 얘기 있었죠. 예. 일본보다는 훨씬 늦게 벗어날 것 같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반부패 문제와 경제 위기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련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계속 공고를 하고요. 부패하면은 경제 위기여서 정부가 돈을 붓잖아요. 네. 돈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렴하면은 돈을 부으면 네. 그게 제대로 그만큼.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패하고 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홍준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틀린 게 많은데, 심지어 홍 선생님께서 네, 심지어 심지어 홍님께서. 그런데 어쨌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편의주의 이런 예. 것들이 있어서 이게 예. 오히려 외국에서 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예.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형사사법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큰 권한이 있죠. 하나는 수사권, 하나는 기소권, 네. 하나는 재판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한 사람이 다 했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원님 재판 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주 재판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그 중에서 재판권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이제 현상이죠. 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어느 정도 세계적인 현상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국은 1984년도까지 경찰만 존재했습니다. 아,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검찰만 있었는 거죠. 경찰이 없고. 네. 그렇게 이제 상태에서 힘들다 보니까 80년대 들으면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위법 수사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보내놨더니 재판하는 과정에서 무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경찰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1980년대 초반에 그래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청을 만들자. 네. 프라시큐션 아피스를 만들자라는 걸 1984년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검찰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사의 주재자로 독일에 이제 검사가 있습니다만은 흔히 하는 말로 손발이 없는 머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요? 경찰이 수사를 다 하고 네. 자기들은 결정만 하는 거죠. 기소권 네. 결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수사 권한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검찰은 이제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수사는 다 경찰에서 하고 경찰에서 이제 수사한 다음에 보충적으로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예외적으로는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동경지검 특수부 같은 데서 예외적으로 이제 정치인들 사건들 뭐 이런 사건들을 몇 개 이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미국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경찰하고 검찰이 확실히 이제 구분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프랑스도 뭐 전통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수사는 원래 이제 우리로 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수사판사라고 부르는 예심판사 제도가 있어서 그쪽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로 모여진 것은 사실은 우리 때는 이제 식민지 경험이 좀 큰 거죠. 맞아요. 식민지 때 이제 그 와서 판사 검사가 숫자가 이제 한국에는 조선에서는 적게 써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사의 권한을 검사에게 넘겨주고 검사의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좀 분리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어 왔던 그런 네. 내용들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정말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네. 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네.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검찰 측에서는 이게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네. 권한을 빼앗기는 거예요. 네. 이게 다들 분리하는 이제 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아프리카에 있다. 아니 어디요? 예. 찾아냈다 그러더라고요. 멕시코가 안 그런다고 찾아내고 뭐 예. 그랬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검찰은 아니에요. 멕시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멕시코가 이렇다. 그러니까 근데 뭐 멕시코의 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배울 만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 얘기를 할 때 또 네. 우리가 공수처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권한을 분리시키는 네.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것과는 달리 또 그냥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 그것도 우리가 또 추후에는 논의를 좀 해서 맞습니다. 예.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왜냐하면 얘기를 수사를 하다 보면은 수사라는 거는 일종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저 사람이 유죄가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언제 한번 잘라줘야 되냐면은 기소할 때 네. 아,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억울한 사람을 이제 절차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죠. 고생 안 하게.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판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변호인을 조력을 도움을 받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성은 아주 높죠. 예. 그 범죄자로 몰린 피의자 뭐 이런 네.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분리가 좀 되는 그렇습니다. 게 필요하다라는 예, 측면에서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고 완전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빠져들고 있어요. 공짜로 강의 듣는 기분이. 약간 빠져들면서 저 좀 살짝 졸려. 역시 수업은 뭐 아무리 재밌어도 네. 또 졸리죠. 학생들이 만약에 좀 잠깐 졸 때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성룡. 성형? 치권. 안경 벗고. 똑같아요, 진짜. 동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공수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번 달 안에 이거를 뭐 당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국회 지금 상황은? 이제 임시국회를 저희가 수용했던 이유는 개혁 입법 처리가 워낙 시급해서 일단 임시회를 하자고 한 거고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개혁 입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수처안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어떻게든 해보고 당력을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오늘 우원식 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아, 2호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2호가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아하. 근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한당이 주장하는 법과 바꿔서라도 통과를 시키겠다. 정말 이 강한 의지를 보이시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법과 바꾼다는 건지 난 좀 걱정돼서. 자한당이 지금 뭘 바라는 게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내놓지. 뭐라도 그럴까요? 협상을 하고 싶은데 네네. 최근의 분위기는 니네들이 하자는 건 다 안 해. 뭐 이런 분위기예요. 뭘 꺼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테이블에 좀 올려놔봐. 우리가 좀 논의도 해보고 좀 받아들여줄 거 받아들여줄까. 테이블에 아무것도 안 올려놓을 거야. 이런. 일단 그냥 안 너랑 돼. 말 안 해. 아. 네. 지금 뭐 바른정당은 바른정당. 원칙적으로 찬성. 네, 원칙적으로 찬성.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 찬성. 찬성. 네. 정의당 찬성. 정의당 찬성,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찬성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신속 처리안건 지정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180명이 어떻게 되냐면 다 합치잖아요. 무소속까지. 그럼 딱 180명이에요. 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걸 과감하게 쓰느냐 이게 이제 달린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국민분들이 이걸 강하게 원한다. 네. 이게 좀 더 피부로 정치인들 피부로 그렇죠. 와닿아야 네.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푸시를 해줘야 네, 푸시를 해줘야 이게 해요.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좀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는구나라는 두려움에 조금 뭔가 그렇죠. 네, 행동을 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피부로 와닿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죠? 또 예. 문자 행동을 한번 해야 하나? 여기 그러니까. 그 네. 이제 탄핵을 성사시켰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그때는 이제 굉장히 국민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때는 진짜 그다음에 모든 국회의원들도 네, 맞아요. 진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당시 새누리당이 깨질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위기감인데 그 정도까지는 뭐
필요는 없는 것인데 없죠.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 하면은 사실 국회가 뭐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제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 그건 필요하죠. 네. 그리고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은 이제 여당의 이제 입법 활동, 네. 그다음에 행정부의 적극적인 이제 설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저희가 다뤄온 법안들 가운데서 그나마 통과 가능성이 그나마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유한국당 빼고는 다 찬성하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아, 또 그렇다면 의원님도 다행이네. 이제 교수님도 한마디씩 좀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되게 이 시간만 되면 의기소침해 주셔가지고. 약간 목소리 좀 줄어들고 막.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20년 됐다는 자체 역사, 대한민국 자체 역사가 있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계적인 또 흐름이죠. 반부패. 이 두 가지가 모여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경험했어요. 뭐냐면은 작년 촛불혁명이라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검찰개혁과 적폐를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또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자체 내의 역사, 세계사의 흐름, 그 다음에 우리의 또 촛불혁명의 경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모여지는 이제 적절한 시점, 아주 이제 최고조의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자체 내에서 입법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를 잘 타면서 이제 행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개혁 입법 이러니까 그게 걸맞는 정도의 힘을 투여를 하면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또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과가 나오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성과도 뭐 하나하나씩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법과 사회를 바꾼다. 시민 바리바리 코너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남정자님의 의견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님, 송채경화 기자님. 저는 도박 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 강원도 정선에 갔더니 거리가 죄다 전당포더군요. 거기엔 모텔이며 숙소마다 강원랜드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한 사람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만든 도박장에 국민들은 돈을 다 털리고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그런 도박장 강원랜드가 계속 있어야 할까요? 저는 강원랜드의 도박시설에 내국인 출입금지 법안을 발의해 주시길 바라고, 또 휴대전화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도박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출 문자 같은 것은 차단 앱이나 번호 차단을 이용하면 되는데 불법 도박 문자는 차단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불법 도박 문자 보내는 이들을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인데요. 의원님 좀 어떠세요? 일단 강원랜드라든지 뭐 아니면 도박 관련된 민원 진짜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진짜 많이 네. 와요. 가족들이 진짜 스트레스 심각하다.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잖아요, 도박이 어떻게 보면. 특히 이런 문자라든지 뭐 인터넷상의 이상한 광고들 같은 거에 대해서 규제해달라는 민원 정말 많이 옵니다. 뭐 검토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도 이거 민원 들어올 때마다 뭐 타당한 지적이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랜드 저도 딱 한 번 가봤었거든요. 아,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정말 많은 주민분들께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좀 이건 좀 그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시대요. 워낙 그러니까요. 의심스럽고. 네,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더. 자, 의견을 보내주신 남정자님께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죽을 만큼 힘들면 회사 그만두지 그래가 안 되는 이유. 네, 제가 이 책 읽어봤는데 네. 재밌어요?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네, 그 만화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정말 잘 읽히면서도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읽어봐야 되는.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태권브이 이벤트 당첨자 2분을 제가 발표해드리겠는데요. 자, 아주 경쟁이 처음으로 치열했. 이런 얘기가 맞네. 늘 치열했지만 더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네, 선정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는 제작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강정구에 사시는 승지용님, 그리고 광명시에 사시는 이승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 두 분께 태권브이 메탈 컨택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선물. 이번 주 선물이 또 있어요? 또 있어. 우리 또 이 법 바리바리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지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책 선물 또 얼마나 탐이 나시겠어요? 자, 배 뜨뜻한 데서 배를 깔고 책 읽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자, 국내 최초로 1980년대 민주운동 역사를 촘촘하게 기술한 책이죠. 촛불혁명의 뿌리를 찾아서. 네,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이 당시 환호성이 정말 생생하게 들릴 것 같은 이 책. 한국 현대사의 분기점이 된 80년대. 그들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환호했는지 단숨에 읽어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지은이가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세요. 운동권의 대부이시자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님이신 김종철 선생님, 그리고 민중미술가 김봉준 선생님께서 또 그림을 제공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법 바리바리 시청자 5분께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엔 또 경쟁이 또 치열하겠군요. 네. 맨 앞에 분이 취권을 하고 계신데? 요분. 요거. 잘 안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성명. 교수님 진짜 똑같아요. 진짜. 요 모습이 똑같으세요. 진짜 잘 이래. 네, 이렇게 법 바리바리 코너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저희 시청자 의견 보내주실 곳은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박주민 송채경의 법 바리바리 검색을 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거기에 시청자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안 누르면 의견 남길 수가 없나요? 네, 좋아요 꼭 누르셔야 됩니다. 네, 시장치가 꼭 됐습니다. 누르고서는 의견을 남겨주셔야 되고요. 네,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공수 김인혜 교수님. 성룡. 성룡. 네. 뭐가 많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며 오늘 박주민 송채경의 법 바리바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